이기적인, 너무도 이기적인 미숙. 딱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는 사람. 글을 쓸 때 의와 애를 구분해 쓰기 어려워하는 사람. 고양이와 눈맞춤이 가장 평화로운 사람. 하루 중 16시간은 불편함 없이 앉아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몸이 어떻게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지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죽음을 상상하는 사람. 죽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 꿈을 물으면 엄마라 대답하는 사람.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고민했고 좋아해보고 싶어 엄마를 꿈꿨던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주업인 사람. 이야기를 듣기보다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주업을 끝내야 하는 사람.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한 공간에 있음이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애인과의 일상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오늘도 내가 누군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 궁금한 사람. 늘 남의 시선이 먼저 보였고 민폐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온전히 나로 살아오지 못한 사람. 그래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던히 자신을 만나온 사람. 지금도 너무도 이기적이지만 더욱더 이기적이고 싶은 사람. 나여서 다행이다. 열 살. 미평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여름방학의 3분의 2는 지나갔다. 미뤄둔 일기 숙제가 걱정의 반이었던 그 시절. 나는 여느 날처럼 신나게 뛰어놀았다. 지금의 기억일까? 그때의 기억일까? 온님 다해 달리기를 한 후 차가 달리지 않는 아스팔트 차도에 누워 해저무는 붉은 하늘을 보며 가슴 벅차 가쁜 숨을 내뱉던 그때. 알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이 스쳤던 그날 밤. 그게 오롯이 홀로 설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이었다. 그날 밤새 몸 어딘가 불편해 설치다 잠이 들었다. 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피가 터져 흘렀고 그 피는 굳어 신경을 죽였다. 잠에서 깨 눈을 껌뻑이며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눈물만 흘리던 나. 밤새 변해버린 내 몸뚱아리에 당황한 어른들은 3355 모여 부모님에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 재촉한다. 신경이 마비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나는 오줌이 너무 마려웠다. 엄마 품에 안겨 변기에 앉았는데 아무리 누려해도 어제처럼 오줌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마비에 대한 내 몸의 첫 기억이다. 나의 모든 신경들은 핵폭탄이 터진 후의 흔적처럼 마비되어 있었다. 그날을 기억한다. 1994년 8월이었다.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다녔다. 그중 한 무속인은 이름 모를 조상의 심리 변화를 전달해 주었다. 그의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주지 않아 조상이 나에게 해를 입힌 것이라 했다. 화가 난 조상은 우리 집을 쫓아왔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려다 자식인 나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라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이 뚜렷이 기억난다. 나여서 다행이다. 멍청한 년.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어쩔 줄 알고. 저런 속없는 생각을 했을까.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 서름이 있을지도 모르고. 37살의 미숙은 10살 미숙이의 생각이 짠하고 서럽다. 아프다 말하면 안 되나요? 두 다리가 주저앉은 후 온전히 집에만 있었다. 양반다리를 하고 팔꿈치를 바닥에 댄 채 온 방을 기어다녔다. 양쪽 팔꿈치, 양손 마디마디가 거무스름한 굳은 살이 배겼다. 함께 놀던 동네 친구들은 처음 아팠던 애 나를 찾아와 위로를 건넸다. 뭐잖아. 일상생활의 공간이 달라진 우리들은 자연스레 만날 일이 없어졌다. 나는 늘 집에 있었고 더 이상 나를 찾아와 미수가 놀자를 외치는 친구는 없었다. 명절은 예외다.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또래와 나의 사촌들이 있었다. 아프기 전 우리 집이 큰 집이었기에 명절이면 내가 앞장서 이곳 저곳 사촌들을 데리고 다니며 뛰어놀곤 했다. 내가 아픈 후 괜히 미안해하며 내 눈치를 살피던 사촌들. 친척은 참 이상한 사이다. 정해진 날에 해마다 만나왔고 평생을 만났지만 늘 낯선 사람들. 어김없이 명절은 찾아왔고 어색한 만남이 시작되었다. 몇 년도인지 기억나지 않는 그날 밤, 집안에서의 놀이가 답답했던 또래 사촌들이 밖에 나가자 말한다. PC방이었을까, 마트였을까, 운동장이었을까. 들려오는 소리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면 난 뭐라 답해야 되나. 간다고 말해야 하나? 괜찮다 말해야 하나? 그때 또래들이 어른들에게 묻는다. 미숙이도 데려가요? 어른이 대답한다. 멋을 어떡혀. 뒷말은 기억이 안 난다. 그날 밤 나는 일찍 잠을 자야 했다. 좁은 집은 속닥거려 말해도 다 들린다. 나는 아픈 뒤로 가족들에게 늘 마음의 짐이었다.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더 이상 가족에게 아픔을 주면 안 되는 내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무던히
그 시간을 넘기고 싶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자는 척하는 것이었다. 비겁한 어른들은 그런 아이 마음을 기특해하며 잘 자라, 다정히 말하고 불을 끄고 나간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도 또래 사촌들도 내가 자지 않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이다. 나쁜 어른들. 그날 작은 곰인형을 안고 흘렸던 눈물 자국이 지금도 내 눈가에 눈물길 흔적되어 남아있다. 나는 명절이 싫다. 나는 여럿이 함께인 것이 싫다. 나는 가족이 싫다. 내 친구 텔레비전. 매일 아침이 같았다. 엄마는 아침을 준비했고 언니는 옆에서 도왔다. 모두 밥을 먹고 분주히 학교로, 직장으로 나간다. 그러면 나의 일과도 시작이다. 나의 친구 텔레비전. 아침 7시 50분 TV 유치원 하나 둘 셋. 8시 15분 혼자서도 잘해요. 8시 30분 아침마당. 10시 MBC 임성훈입니다. 를 봤다. 그리고 10시 30분부터 지역 유선 방송이 시작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선 방송 채널표를 달달 외우고 살았다. 그리고 오후 3시 30분쯤 되면 유선 방송은 종료되고 공중파 방송이 시작된다. EBS 채널을 보다 5시 30분쯤 동물 다큐를 보고 있으면 아빠가 퇴근해 돌아왔다. 저녁밥을 먹은 후 아빠는 내 몸을 장롱에 기대에 서 있게 했다. 아빠는 내 무릎을 두 손으로 붙들고 나는 휠체어 손잡이를 붙잡았다. 그렇게 30분 발바닥을 땅에 대고 서 있다. 아빠가 해주는 스트레칭을 한 후 잘 준비를 한다. 아빠가 틀어놓은 9시 뉴스를 보다 아빠 코 고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 조용히 TV 볼륨을 줄이고 채널을 돌렸다. 밤 12시가 되면 장사를 마친 엄마가 술이 약간 취해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다 엄마 아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나는 두 눈을 질끈 감는다. 그러다 잠이 든다. 고맙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과자를 사들고 아픈 나를 방문해 묻는다. 얼마나 답답하고 심심하냐? 그럼 나는 괜찮아요. 라고 답한다. 진심, 심심하지 않았다. 나름 잘 지냈다. 보고 싶은 TV 실컷 보다 심심하면 거실에 나가 햇볕도 쬐고 그러다 구석 벽에 줄지어 기어가는 개미도 구경했다. 혼자인 것이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이 되풀이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익숙함이 참 무섭다. 종일 방 안에서만 살았는데 괜찮다니. 심심하겠죠.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심각할 정도로
심심하진 않아요. 어른들은 늘 나를 짠하게 바라봤다. 나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10대 시절을 작은 공간에서 혼자 지냈다. 나에게 심심하냐, 답답하냐 물었던 그 어른들이 괜찮다는 나의 대답에 안심하지 않고 학교를 보내야 한다든지 또래를 만나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내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면 나의 10대는 달라졌을까? 그때 그 어른들의 짠한 표정은 그저 일회성 감정으로 끝날 것이었기에 무척 무심해 보였고 나는 전혀 고맙지 않았다. 집을 떠나다. 집에서만 살았다. 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확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인이 나를 찾아왔다. 17살쯤이었을까?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현관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 인기척 없는 것이 이상해 기어가 보니 처음 보는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는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 노래를 불렀다. 너무 놀라 목이 터져라 울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달려왔다. 할머니는 창문 너머 울고 있는 나를 보고 놀라 동네 사람들을 부르러 갔다. 사람들이 집으로 모여들었고 창문 너머에서 웅성거렸다. 그때 아빠가 왔다. 아빠는 작은 방 창문을 넘어 집으로 들어와 아저씨를 붙잡았고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는 정신장애가 있던 분인 것 같다. 며칠 후 엄마는 꿈 이야기를 들려줬다. 네가 천천히 일어나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가더라. 네가 곧 걸으려나 봐. 엄마는 기대감 가득 품고 말했다. 나도 그 꿈이 설레었다. 아, 집을 나가야겠구나. 이 집을 나가면 나는 장애인이 아닌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얼마 후 지역신문을 읽던 중 한평에 있는 장애인 직업전문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난 그곳에 가겠다 말했다. 그렇게 나는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왔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아저씨는 나의 귀인이었다. 학생이 필요했던 학교와 떠남이 필요했던 나. 딱히 재정적인 부담도 없기에 부모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 부모와 함께 그 학교를 방문했다. 이제 막 지어진 그 건물은 부모님에게 만족감을 주었다. 그 뒤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집을 떠나던 그날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끄적거려 놓은 그날의 기록에서 나의 간절했던 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을 만나자. 사람을 배우자. 사람을 얻자. 첫사랑이었다. 18살에
나는 유아용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집안에서 기어다니며 생활했던 나에게 내 몸에 맞는 휠체어는 필요 없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것을 몰랐다. 어린이용 휠체어를 타고 크디 큰 성인 기저귀를 차고 부모를 떠나 직업 학교에 갔다. 며칠 후 그곳에 유행성 눈병인 아폴로 눈병이 퍼졌다. 학교는 부랴부랴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렇게 짧은 가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학교에서 보낸 3주의 경험은 내 몸에 맞는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 그리고 성인 기저귀를 차지 않고도 스스로 신변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직업학교를 나서던 날, 훈련생들이 이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그중 한 남자가 나에게 무엇이 제일 먹고 싶냐고 물었다. 딱히 할 말이 없어. 빵이라 대답했다. 자가 격리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갔을 때 안부 인사와 함께 한 봉지 가득 빵을 전해주던 사람. 그 사람이 내 첫사랑이다. 그는 24살, 나보다 6살이 많았다. 어려서 오른손이 절단되어 왼손으로 모든 것을 척척 해내던 사람이었다. 책임감이 컸고 뭘 맡겨도 야무지게 해냈다. 리쌍을 좋아했고 김경호의 모든 노래가 그의 18번이었다. 나는 그 사람의 손냄새를 좋아했다. 그의 손을 만지면 감촉이 좋았다. 그의 손이 그리 이뻐 보였다. 거친 듯 보드라웠던 약간 담배 냄새가 배인 그의 손. 우리는 연애하자고 고백한 후 사귐을 가진 사이는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내 옆에 머물고 있었다. 나도 그저 그의 곁에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내가 너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네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까 불안해. 아이처럼 투정어린 눈빛으로 그 말을 건네던 모습이 지금도 설렘으로 기억된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았나 보다.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나는 그가 늘 그리웠다. 매일 나를 기다렸던 그 사람. 벽에 기대 서 있다 내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 방긋 웃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립다. 아, 먼 훗날 나는 눈물 나게 지금이 그립겠구나. 언젠가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에 가장 돌아가고 싶은 하루겠구나. 우리는 어쩌면 같은 생을 여러 번 살고 있는 걸까? 겪어보지 않은 감정이었지만 확신이 들었다. 그래. 그때 나는 사랑을 했다. 나는 몇 번의 헤어짐을 겪으며 시작과 맺음의 연결성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다. 1년 동안의 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곳을 나왔다. 나는 광주로, 그는 경기도로 떠났다. 헤어진 건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맴돌다 오랜 시간이 흘러 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그의 손냄새를 기억한다. 바닷가의 이별. 나보다 13살이 많았던 언니. 한평에서 만난 인연 중 가장 의지했던 사람. 나에게 너는 참 정이 간다. 오랫동안 만나온 인연 같다. 말해주며 온폭 기댈 수 있게 품을 내준 사람. 노래를 곧잘 불렀던 사연 많은 언니. 주영 언니. 2004년 20살 되던 봄날에 언니가 떠났다. 광주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1년 반가량이었다. 돌이켜보면 너무 짧은 인연이었다. 처음 겪어본 슬픔이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장례식장 앞까지 왔는데 주저되어 한참을 고민했다. 장례식이 처음이었고 행여 유가족에게 민폐가 될까 걱정됐다. 이 민폐스럽다는 감정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불편함에 대한 내 시선이다. 무업 타러 너까지 가냐는 말이 을에 들렸고 그 말이 맞는 말 같았다. 그래도 가고 싶었다. 함께하면 까르르 웃고 알뜰살뜰 챙겨주며 엄마 품처럼 나를 안아준 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싶었다. 언니의 부모님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나를 보고 먼저 간 딸이 더 생각나 힘들어하면 어쩌나 걱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갔다. 영정사진 속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가 두 손을 붙잡고 와주어 고맙다 말했다. 웃고 있는 언니 사진이 뿌얘진다. 울다, 웃다, 울었던 내 인생의 첫 장례식이었다. 일주기에 언니가 뿌려진 보성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며 오래 인사를 건넸다. 언니가 못 해본 거, 하고 싶었던 거, 내가 다 해야지.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쯧, 그 마음이 왜 그리 빨리 식었는지. 어렸다. 많이 어렸던 시절의 이야기다. 내 이름으로 산다는 것. 광주에서 원룸을 구해 독립을 했다. 한 달 동안 재택근무로 전화상담원 일을 했다. 그리고 공고사직을 겸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다. 백수가 되었다. 한 달에 30만 원이 기본 월세. 그리고 여타 생활비까지 합하면 돈 100은 부모 주머니에서 나와야 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기에 그만 집으로 오라는 소리가 점점 나를 압박했다. 나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택했다. 집이라는 시설이 싫어 선택한
시설이었다. 기회도 많았고 배움도 많았고 만남도 많았던 고마운 시설이었다. 그러나 난 시설이 싫었다. 10명의 장애 여성이 살던 그곳에 나라는 존재는 이름 없이 휠체어로 불렸고 장애인이라 분류되어졌다. 시설에 살고 있지 않은 또래를 만나면 내 스스로 위축되었다. 교회와 야학에서 또래를 만나면 여러 질문이 꼬리를 물고 고개 들었다. 저 친구들과 나의 차이점은 뭔가? 장애를 갖고 있다 없다 아닌가? 그런데 나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학교를 다니지 못했나? 왜 집이 아닌 시설에 분리되어 살아야 하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가? 혼란스러웠다. 아니, 나도 저들 사이에 있지 못하는 것이 슬펐다.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왔고, 그래서 또래가 싫었다.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싫었다. 뒤늦은 사춘기가 왔다. 내 이름 대신 나를 정의하는 장애가 죽을 만큼 싫었다. 내 이름보다 먼저 불리는 장애인이라는 이름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온전한 미숙으로 살고 싶었다. 나는 시설이 필요해서 선택했고, 나로 온전히 살기 위해 시설을 나왔다. 필요 불가결. 시설에서의 삶은 어쩌면 평화로웠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었지만 나는 시설이 싫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시설은 현재 필요 불가결한 공간이다. 최악을 피하는 차선의 선택. 개인 생활이 불가능한 곳. 누군가의 윤리적 판단이 법이 되는 곳. 나는 다시 시설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에게 혼자서 지낼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온전한 나로 지내고 싶기 때문이다. 사회가 분리와 배제를 합법적으로 허용한 감옥. 그래서 나는 시설을 떠났다. 나의 바람은 만취. 20대 초 술자리를 즐겨 가졌다. 술 먹기 딱 좋은 나이니까. 그런데 이놈의 신경 손상이 늘 아쉬웠다. 다시 걷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이대로의 삶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다. 다만 아쉬울 때가 있다. 바로 술 마실 때. 실컷 취하도록 마시고 싶은데 편의시설이 갖춰진 화장실이 있는 술집은 전무하고 방광이 담을 수 있는 물량도 보통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 화장실 찾아다니다 보면 술이 깬다. 그러다 보니 혼술, 집술이 익숙해지고 편하다.
편함을 얻은 대신 분위기를 잃었다. 20대 때 나의 가장 큰 바람은 분위기 좋은 술집에서 만취하는 것이었다. 똥 싸는 소리. 똥 싸기 싫다. 언제부턴가 똥을 싸고 오줌 싸는 일이 부담스러워졌다. 그 과정이 너무 괴롭다. 똥을 싸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1994년 8월, 나는 여느 때와 달라진 몸뚱아리가 되었다. 그날 쉬가 마려웠다. 변기에 앉아 아무리 누려 해도 오줌이 나오지 않았다. 나의 신경은 마치 닭이 모가지가 잘려나갔는데 몸뚱아리 혼자 날뛰어 다니는 것 같았다. 신경은 이미 죽어 있는데 나는 오줌을 누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후 5년을 가족의 도움으로 똥오줌을 쌌다. 성장기가 되자 자연스레 생리를 하게 됐다. 첫 피의 기억은 없다. 난 화장실이 아닌 방에서 어린아이처럼 누워 똥오줌을 쌌기 때문이다. 16살이 되어 기적처럼 소변이 마렵다, 똥이 마렵다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의사는 죽은 신경이 자연스레 조금 살아난 것이라 말했다.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화장실이 아닌 방 한쪽 구석 이동식 변기에서 신변 처리를 했다. 우리 집은 휠체어를 탄 나를 위해 턱을 낮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친구를 만나도, 애인을 만나도, 여행을 가도, 식당에 가도 이놈의 똥오줌이 문제다. 내가 편히 다닐 화장실 찾기는 여전히 어렵다. 어딜 가도 구색 맞추기다. 지금도 똥 누는 날을 맞추기 위해 약을 먹는다. 매일 먹으면 규칙적으로 변을 볼 수 있지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주말에 어딘가를 가야 하면 금요일 밤부터 약을 먹는다. 일정이 바뀌면 배앓이, 똥앓이로 애를 먹는다. 오줌을 싸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하니 300리터 물을 마시고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드나들어야 한다. 휠체어를 타는 삶 중 가장 고된 일은 똥 싸는 일이다. 똥오줌 걱정 안 하고 살면 참 좋겠다. 가끔 죽음 이유를 생각할 때가 있다. 죽으면 먹지도 싸지도 않아도 되니 좋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다. 의자가 아닌 사람을 보세요. 나의 주 활동 중 하나는 인권교육이다. 장애 이해 교육이라 불리는 강의를 한다. 내가 첫 강의를 요청받고 만난 대상은 유치원 아이들이었다. 인권테마 역사 공간에 찾아온 아이들에게 휠체어를 타는 장애 체험을 하게 한 후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장애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장애인을 무어라 설명해야 되나? 그땐 너무 막막했다. 지인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던 그가 조언했다. 아이들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잖아. 그런 친구들에게 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휠체어를 타보니 어땠는지 묻고 너에게 물어보면 설명해줘. 너무 어렵게 다가서려 하지 마. 그 말이 맞았다. 그 친구들은 나에게 신기하게 생긴 전동 휠체어를 탄 선생님일 뿐, 너는 장애인, 나는 비장애인이라 구분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묻는다. 선생님, 다리가 불편해요? 그 휠체어는 어떻게 움직여요? 휠체어를 타면 재미있어요? 재밌어. 이 휠체어는 전기로 움직여. 나는 다리가 조금 불편해. 그래도 휠체어가 있어서 불편함 없이 이곳저곳 다닐 수 있어 좋아. 나는 10년 넘게 다양한 이들에게 장애 이해 교육을 하고 있다. 나의 메시지는 하나다.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의자가 아닌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것처럼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나의 첫 학생이자 스승이었던 그때 그 아이들이 고맙다. 5주의 마법을 경험하다. 2007년 9월 2일, 나는 비행기를 타고 15시간을 이동했다. 장애인의 성문제를 공론화할 목적으로 진행한 장애청년 드림팀 6대6에 도전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목적지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먼저 도착한 곳은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 시차가 한국보다 8시간이 늦은 곳이다. 공항은 온통 생김이 다른 사람들 뿐이었다. 신기하고 낯선 기운이 좋았다. 5주의 마법사 한 장면이 떠올랐다. 회오리 바람에 집이 통째로 빨려 들어가 뱅글뱅글 돌다 어느 순간 쿵 하고 떨어지던 모습. 나는 전혀 다른 세상에 쿵 하고 떨어졌다. 설렜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생각에 자유로웠다. 모든 것이 낯설어 가슴 뛰었던 순간. 마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짧았던 7박 9일. 돌아오며 다짐했다. 꼭 다시 가야지. 그땐 혼자 가야지. 혼자 온전히 뚝 떨어져 구석구석 다녀야지. 동네 벽면을 보며 골목골목 돌아다녀야지. 그렇게 벅차게 담았던 다짐. 한동안 비행기만 보면 눈물이 났다. 저기에 누가 타고 있을까? 나도 떠나고 싶다. 다시 설레고 싶다. 다시 한번 회오리 바람에 온몸을 실어 둥실둥실 떠나고 싶다. 외국에서 내가 배운 것 중 하나가 이것이다. 타인의 시선은 곧 나의 시선이다. 선진국이라 불리던 그곳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이들은 장애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과 온전히 뒤섞여 살지 못했고, 그로 인한 마음의 벽이 있었다. 보여지는 면이 작냐, 크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그곳에서도 어딜 가나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았다.
어떤 엄마는 아이가 빤히 쳐다보니 아이 손을 잡아당기며 주의를 주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시선이 한국에서만큼 불편하지 않았다. 불쾌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나를 뚫어져라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르다 생각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유는 내 장애 때문이 아니라 동양에서 온 여자애라 그런 것이겠지 라 생각했다. 돌아와 생각하니 이곳이나 그곳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는 것은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을 판단하는 것은 내 시선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장애라는 편견의 족쇄를 푸는 열쇠는 내 눈에 있었다는 것을. 삭발을 했다. 30이 되기 전 삭발을 해보고 싶었다. 30을 앞두고 나는 다양한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꾸몄다. 삭발도 하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는데 귀담아 들은 이가 있었다. 어느 날 광주 인하학교 대책위 활동가 김민선 소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중에 기자회견하면서 장애인 몇 명이 삭발하는데 너를 추천하려 해. 웃으며 알겠다 했다. 그때 내 옆엔 오랜만에 찾아온 부모님이 있었다. 무슨 통화냐고 물었다. 내일 삭발하래요. 우린 함께 웃었다. 며칠 후 나는 카메라 앞에 섰다. 이날 기자회견은 광주 인하학교 사건의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7명이 삭발을 했다. 나는 심각한 자리라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자꾸 웃음이 나오려고 해서 혼났다.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니 즐거웠다. 이 행위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니 뿌듯했다. 밤톨같이 부드러워진 내 머리통이 참 예뻤다. 무로 돌아가기 전에 목 아래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 헤어드라이어로 머리카락을 말리던 중이었다. 덜컥 겁이 났다. 혈관이 터졌나? 급하게 지인에게 연락하고 119를 불렀다. 다행히 혈관이 터지진 않았고 단순 근육통이었다. 그런데 결과를 듣기까지 여러 검사를 하였고 담당 의사는 나에게 이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의 고질병이 더 심각해졌고 혈관이 부풀어 있고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 겉피부가 노화되듯 속피부도 노화되어 처지면서 다른 신경을 누르게 될 것이다. 곧 지금보다 장애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 막막함과 절망스러움. 나는 어린 시절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왔었다. 그리고 무던히도 27년을 살았다.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한 적은 없다. 그러나 더 나빠질 거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 내 몸 중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남았나. 손. 이 손조차
장애가 온다는 말인가?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한다. 내 인생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다.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무기력해졌다. 그러다 사람 사전이란 책을 읽게 되었다. 생명, 딱 3문장. 태어난다, 성장한다, 사망한다. 모든 생명은 이 3문장을 살다 간다. 첫 문장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마지막 문장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성장. 오늘도 할 수 있는 일이 성장. 성공이 아니라 성장. 이 짧은 글이 나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그래, 하루를 살더라도 성장하는 삶을 살자. 어차피 다 무로 돌아가는 삶이니. 그래, 오늘을 살자. 여자라서, 장애인이라서. 제가 30이 되기 전에 축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고 있는 장애 여성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하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과 공감이죠. 장애인 더하기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생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입으로만 힘드셨겠다, 아프셨겠다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함께 활동하는 상담원들을 보면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에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당사자보다 더 분노하였습니다. 저는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나에게 이 역할은 맞지 않나 보다. 자책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를 만났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답지 못한 삶을 평생 살아야 했던 그녀. 어렵게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이제 조금씩 미소 지며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온몸에 퍼진 암은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너무도 서럽게 울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그녀가 무엇을 그리 잘못한 걸까? 그녀는 죽어서야 사람이 되었구나. 장애는 그녀의 선택이 아니다.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장례식이 끝나고 현장에 돌아와 상담을 하는데 저는 예전과는 달라진 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분노하였습니다. 찬찬히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저는 10살 때 장애를 갖게 되었고 무던히도 잘 살아왔습니다. 성격이 참 밝다. 잘 웃어서 예쁘다. 애어른이다. 속이 창창하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들은 참 무심한 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않았던, 말하지 못했던 10살 아이는 그렇게 상처가 골마 터져도 치료받지 못한 채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 상처를 그녀의 삶을 보며 죽음을 겪으며 온전히 내 것이 되어 속에 골마있던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골맞던 상처가 터지니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온 후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조건들로 많은 차별과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가난해서, 성소수자라서. 이번 영화제를 통해 다양한 시선에, 다양한 자리의 삶을 보고 내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혹은 철저히 무시했던 나의 상처들을 담담히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나도 상처가 있구나, 많이 아팠구나라고 위로를 건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타인도 온전히 그 모양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요. 2014년 광주 여성영화제 개막식 축사글. 엄마라는 버킷 리스트. 내 꿈은 엄마가 되는 거야. 22살 때 꿈을 발표해야 할 일이 있었어. 그때 진지하게 고민했지. 어떤 사람이 제일 멋있지? 어떤 일을 하고 싶지? 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성악설을 믿었어. 유해한 존재들, 지구에게 암적인 세포들이라 생각했어. 그런데 늘 해보고 싶은 것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사람을 온전히 좋아해보는 것이었어. 엄마가 내게 했던 말을 나도 뱉어보고 싶었어. 엄마는 늘 내게 말했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내 다리를 떼어 너에게 줄 수 있다면 여한 없겠다. 그리고 그 말처럼 나를 위해 다 주셨어. 받은 만큼 나도 엄마에게 줘야 하는데 계산을 하게 되고 엄마가 우선순위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겠다 생각했어. 나도 내 목숨을 다 줘도 부족한 그런 생명을 만나고 싶어. 이게 내가 아이를 낳고 싶은 이유야. 그런데 꿈은 꿈으로 남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젠장. 25가지 키스 챌린지. 요즘 텔레비전 누가 보니? 너튜브 보지. 요즘 라면 먹고 갈래 누가 하니? 넷플릭스 보고 갈래 그러지. 참 트렌디한 나는 너튜브로 하루를 시작해 너튜브로 눈을 감는다. 그러다 발견한 25가지 키스 챌린지. 나도 하고 싶다. 나도 꼭 해야지. 수많은 키스 챌린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너튜버를 발견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나는 놀랍게도 사람 살냄새를 좋아한다. 체온도 좋아하고 애교 부림도 넘치게 하고 싶다. 언젠가 내 일기장에 장애를 갖게 되어 불편한 것 하나를 적었다. 힘껏 안아주지 못한다는 것.
반가우면 반가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가볍게 혹은 뜨겁게 안아주고 싶은데 늘 아쉽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눈만 마주쳐도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의 살냄새가 지친 하루의 위로가 되는 그런 연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꼭 해야지. 다양한 키스 챌린지를. 손등, 눈, 볼, 쇄골, 정수리, 귓볼, 목덜미, 백허그, 뽀뽀, 진한 키스 등등. 딸기맛, 초콜릿맛, 멜론맛, 콜라맛, 흑성탕맛, 아이셔맛 등 사탕키스 챌린지도 해야지. 40이 되기 전에. 죽음, 삶의 또 다른 이름. 나에게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길고양이가 알고 있다. 추운 겨울밤,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 일이 있다. 이 한 끼를 주기 위해 내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나는 살아있길 잘했다고 느꼈다. 내가 처음 만난 죽어있는 존재는 동물이었다. 땅속에 묻힌 동물 몸엔 구더기가 가득했다. 그때 생각했다. 나는 죽으면 벌레가 안 생기게 해야겠다고. 죽음에 대한 또 하나의 기억이 있다. 사촌 오빠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다. 나의 언니는 오빠와 나를 끌어당겨 이불을 덮고 지금은 슬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죽으면 이불 속처럼 어두운 곳에 둥실둥실 혼자 있겠구나 생각했다. 죽음이 무섭단 생각을 처음 했다. 나의 고양이 둘에게 너희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늘 바랬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세상 전부인 너희 둘인데 사람들을 쉬이 따르지 못하는 너희들인데 누가 먹여주고 귀히 만져줄까? 매일 내 눈을 보며 무던히도 좋다. 네가 참 좋다. 좋아 죽겠다. 표현해줘. 고마웠다. 미안하다. 좁은 집에 가두어 놓고 평생을 살게 하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내 뱃속에 담겨 내 아이들로 태어나길. 정말 잘해줄게. 함께 살아줘서, 늘 곁에 있어줘서, 늘 사랑해줘서 고마웠고 사랑해.